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세컨드 라이프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대를 이제 세컨드 라이프에 세우셨었는데 네. 그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세우시게 됐고 그 세컨드 라이프가 흥했고 망하는 과정을 보셨으니까 왜 망하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그 옛날 아마 또 피디님 입장에서 보면 또 막 옛날 저게 뭐 이렇게 이야기 될 거야. 벌써 이게 15년이 지나니까 15년 벌써 이 정도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그 사람들 인터넷 나온 다음에 특히 느끼는 게 뭐냐면 망각이 빨라요. 망각이. 그러니까 세컨라이프에서 과거의 기업들이 뭘 했는지를 사람들이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제가 중앙대 세워서 교육하고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논문도 있어요. 한 학기 동안 그 중앙대에서 경영학 수업을 했는데 한 학기 동안 이제 세컨라이프라는 플랫폼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수업에서 학생들이 팀을 나눠가지고 세컨라이프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컨라이프에 그 당시에 주목을 했던 것은 게임하고 세컨라이프의 다른 점은 뭐냐면 자유도예요. 세컨라이프는 툴을 지금의 이제 로블록스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요. 그런 점에서 로블록스는 굉장히 애들의 장난감이기 때문에 유치하고 낮아요, 수준이. 이 대략 웬만한 게이머들은 로블록스 가서 아마 1시간도 못 버틸걸요. 그런 정말로 허접한 게임들이 그 몇천만 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개의치 않아요.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개의치 않아요. 근데 세컨라이프는 그보다 높아요, 난이도가. 세컨라이프는 툴을 만드는 여러 툴이나 그 API 공개는 돼 있었고 그걸 제공은 했지만 초보자들이 만들기는 아주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주목을 했던 것은 여기에서 유저가 자유롭게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세컨라이프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고, 예를 들면 총기 이런 것도 마음대로 만들어서 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만들고 뭔가 회의도 뭐 자유롭게 정말 사람이 생각하는 건 그게 세컨라이프의 철학이었어요. 자유. 그러니까 세컨라이프는 그래서 세컨라이프 메타버스의 철학, 지금의 메타버스가 또 하나의 문제는 철학이 없이 떠돈다는 건데 세컨라이프는 명확한 철학적 기반이 있었어요. 자유주의, 그다음에 개방, 공유 이런 철학적 기반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컨라이프의 또 하나는 지금 어떤 로블록스하고 똑같이 뭐가 있었냐면 린덴 달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블록체인 기반만 빼버리면 다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건 정말 제가 이제 게임이 원래 가져야 될 그런 가상 세계로서의 기반 또는 현실 세계하고 연동될 수 있는 뭔가의 토대가 다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 가능성을 테스트해 보자고 했고 특히 학생들이 그런 어떤 세컨라이프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가상 세계에서 과연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있을까라고 이제 분명히 이게 애들이 아주 그러니까 상당히 공부하는데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예요. 방식은 어떤 거냐면 한 4명 정도의 학생들이 팀으로 나눠가지고 자기들의 사업 아이템을 정해요. 물론 수업은 수업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론 수업은 이론 수업대로 돌아가고 세컨 라이프는 세컨 라이프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사업 아이템을 정하고 예를 들면 자기가 그걸 건설해요. 내부에서. 물론 용역을 맡겨도 됩니다. 하지만 돈이 들죠.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린덴 달러를 일정 금액을 주고 제가 학생들에게 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린덴 달러로 바꾸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애들이 예를 들면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캐릭터가 스케이트 타는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관 만드는 팀이 있어요. 제일 이제 인상적인 영화관 만드는 팀이었는데 그 팀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물론 저작권 지금 현재 방영되고 있는 영화 그때 뭐 돌아다니는 파일 갖다가 틀고 이런 걸 했는데 그래서 가서 캐릭터가 앉아서 영화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부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부적이 또 세컨라이프 내에서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흔히 그 중국식의 어떤 한자를 만드는 거 부적들 그런 부적들을 또 놀랍게도 캐릭터들이 사요. 그래서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를 했는데 대략 그 초반에 그러면서 매주 제가 이걸 이제 평가하고 체크하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팀이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하고 똑같은 비즈니스적인 그런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산하고.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특히 그 이제 학점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 그래서 메타버스도 그렇지만 게임도 학점하고 연동돼 있으면 이건 죽는 거예요. 그건 즐겁지 않아요. 애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괴로워요. 그 게임도 저는 이제 수업에 썼는데 애들 정말
정말 괴로워요. 그 게임을 이렇게 학점하고 연동시켜가 해버리면. 근데 중간고사 전에 대부분 애들이 업종 전환을 했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꽤 괴롭다는 거 뭐냐면 자기가 분명히 이게 돈이 안 벌린다는 거, 수익성이 안 된다, 수익성 확보가 안 된다는 거 아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가야 될까 멈출까예요. 팀 간에는 상대평가래요. 그리고 다른 팀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까,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공개하기 때문에 알아요. 매주 어떤 상황이라는 걸. 근데 자기 팀은 수익이 적자로 계속 가고 있어요. 다른 팀은 엄청나게 이 수익을,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어요. 이걸 볼 때 그 불안과 긴장과 그 스타트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각자 팀이 나눠가지고 그러면 이제 시장 조사도 돼야 되고, 유저들 예를 들면 캐릭터한테 가니면서 그 뭐냐 FGI라고 해서 그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자, 부적 팔릴까요? 우리가 스케이트장 만들면 니들 올래? 이런 것들을 계속 그 묻고 하는, 그게 실전에서의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그걸 해가지고 애들이 업종 전환을 하는데 몇몇 팀들이 정말 대성공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스케이트장은 제가 기억하기에 독일 어떤 여성하고 합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외 유저들하고 외국인하고 합작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가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게 또 이제 룰이 뭐냐면 한국인들 상대로 사업하지 말라는 룰을 줬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 상대로 한글로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 심지어 또 한글로 하면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친구가 도와주잖아요. 와서 막 사주고. 그걸 내가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철저히 모든 언어는 외국어를 하고 비즈니스로 외국인하고만 한다. 물건 판매도 외국인하고만 한다. 딱 해버리니까 애들이 이제 그 허들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그 당시에는 한 15년 전이니까 그렇게, 지금은 애들이 영어 잘하지만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그 자유롭지 못한 영어지만 애들이 필사적으로 그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채팅을 해가지고. 근데 그걸 거기에서 성공한 애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실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제의 상황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실패의 경험들을 초기에 경험하게 되는 거.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대박이 나고 성공하고 이걸 원치는 않아요. 애들 교육에 있어서는. 근데 어떤 걸 원하냐면 처음에 전략을 수립했다가 실패하고 그걸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러니까 다시 시장이나 유저들 분석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전략 수정을 해서 다시 하고 또 하면 또 수정하고, 이걸 해서 이 수정은 최종 발표 전까지 수정 가능해요. 얼마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최종 발표 전주 정도가 되면 모든 게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건물도 더 세우는데 그거 다 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초기에 그래서 의사결정의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안 되면 버리고 잘 되는 테마로 오고 거기서 건물 다시 짓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스케이트장하고 그 다음에 영화관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정말 상당한 성공을 거뒀어요. 거둬가지고 상당한 수익성을 나중에 보여줬고,